엄마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않았어. 내 아내가 엄마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토요일 오후 3시. 낡고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투 안에는 오늘 저녁거리로 쓸 두부, 한 모와 시금치 한 단이 들어 있었다. 눅눅한 봉투가 손가락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방금 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눈에 박힌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다. 나는 62세의 김정숙이다.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 세준이는 5년 전 결혼에 분가했다. 그 후로 내 삶은 아주 단순하고 조용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9시부터 1시까지 동네 작은 꽃집에서 일을 했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TV를 보거나 밀린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다. 그렇게 나는 나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평화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토요일 오후는 특히 고요했다. 보통 세준이네 부부는 주말이면 바쁘게 지냈고 나는 방해가 될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다. 혹여나 보고 싶다는 내색이라도 하면. 세준이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 한구석에 작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세준이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정식으로 초대받은 적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지 않더라도 나 혼자라도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그들을 생각할 작정이었다. 비닐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두부가 툭 소리를 내며 무게를 실었다. 시금치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이내 봉투를 적셨다. 그제야 나는 내가 집 앞에 덩그러니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설레게 했던 작은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문득 봉투 속 두부 한 모가 꼭 나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포장된 듯 보이지만 한번 충격을 받으면 형체를 잃고 부스러지는 하얀 두부.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다.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원망보다 왜?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내게는 언제나 세준이가 가장 중요했다. 남편이 죽은 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 아니면 며느리에게 그렇게 미움을 살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 며칠 전부터 나는 이 순간을 상상하며 마음을 졸였다. 혹시나 아들이 생일 식사를 하자고 할까봐, 혹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줄까봐.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들은 나를 초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사실을 내 아들의 입으로, 그것도 퉁명스러운 문자로 통보받았다. 내 아내가 엄마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 문장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하지만 나는 이라는 미완의 문장은 나에게 미약한 희망과 함께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아들이 나를 완전히 내치지는 않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무력함을 변명하려는 것일까?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주황빛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내게는 마치 내 삶에 해가 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두부와 시금치는 여전히 봉투 안에 있었고 나는 그들의 용도를 잃어버렸다. 그날 이후의 일상은 이전과 똑같았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꽃집으로 향하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은 멈춰버린 듯했다. 며칠 전 휴대폰 화면에 떴던 그 문자 메시지는 내 마음에 박힌 가시가 되어 움직일 때마다 쓰리고 아파왔다. 나는 그 가시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을 댈수록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었다. 꽃집은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다. 이름은 정숙신의 꽃. 남편이 죽은 후
공허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꽃을 만지고 있으면 잠시나마 다른 생각에 빠질 수 있었다. 노란 프리지아를 다듬고, 붉은 장미의 가시를 잘라내고, 푸른 안개꽃을 곁들이는 동안에는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했다. 오늘도 꽃이 참 예쁘네요. 정숙 씨. 단골 손님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는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시금 차가운 현실이 나를 감쌌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이 집이 이렇게 넓고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웃음소리, 기침소리,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TV 소리, 모든 것이 살아있는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집은 그저 나 혼자 머무는 거대한 빈 상자일 뿐이었다. 세준이가 어릴 적 뛰어놀던 마루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찻잔 세트는 장식장 안에 얌전히 놓여 그들의 부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찻잔을 볼 때마다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세준이의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미래를 상상하며 고심스 끝에 고른 찻잔이었다. 하지만 그 찻잔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다. 나는 늘 세준이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로는 더욱 그랬다. 세준이의 아침밥을 챙기고, 옷가지를 다리고, 혹여나 늦은 밤 귀가할 때마다 잠 못 이루고 기다리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세준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지금의 조호혜와 결혼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숙제를 마친 것처럼 뿌듯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준이가 결혼과 동시에 나와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전부였다. 결혼하면 다 저런 건가? 그래, 이제 쟤한테도 자기 가정이 생겼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서운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외로움으로 변해갔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는 짧고 형식적이었다. 엄마, 잘 지내지?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바쁘면 다음에 전화하라고 말하며 애써 웃었지만 전화가 끊긴 후의 정적은 나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번 생일도 다르지 않았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세준이가 나를 정식으로 초대할 리 없다는 것을, 며느리인 조혜도 나를 불편해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외면하고 싶었다. 설마 이번에도 그럴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었다. 그 희망이 있어야만 하루하루의 고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잔인하게 부서졌다. 세준이의 문자는 내 희망의 조각들을 밟고 지나가며 내가 여태껏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세계에는 내가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장의 마지막에 미완으로 남은 하지만 나는 은 마치 미끼처럼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 문장을 통해 세준이의 복잡한 심경을 읽으려 애썼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애써 상상했다. 하지만 그 상상은 결국 나를 위한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비닐봉투 속 두부는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나는 밥상에 앉아 멍하니 밥알을 새고 있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버린 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 끝없는 공허함 속에서 나는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세준이의 문자가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침묵이 가득한 천장이 나를 짓눌렀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 문자의 의미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차가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도대체 왜? 그들의 저녁 식사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세준이와 조혜,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친구들이 함께 웃고 떠들었겠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했을 테고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들의 행복한 모습과 나 자신의 쓸쓸한 처지를 대비시키며 스스로를 고문했다. 왜 그들은 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을까? 나를 초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 굳이 문자로 초대하지 않았다고 통보할 만큼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새벽 2시.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며느리 조혜의 SNS 계정을 검색했다. 평소에는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거의 들여다보지 않던 곳이었다. 비공개 계정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조심스럽게 계정을 클릭했다. 다행히 계정은 여전히 공개 상태였다.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최근 게시물은 세준이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다. 우리 여보, 생일 축하해 사랑해 라는 애정 어린 문구와 함께.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근사한 식탁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파스타, 와인병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풍선과 함께 해피 버스데이, 시준이라고 쓰인 가랜드가 보였다. 세준이는 주희의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세준이의 웃는 얼굴, 조혜의 행복한 표정,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 그들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속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이들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이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내 가슴은 더 깊이 베이는 것 같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내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잔인한 칼날이었다. 그들은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다. 아니, 어쩌면 나를 배제함으로써 더 완벽한 행복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며칠 전 세준이의 문자에 담긴 하지만 나는 이라는 미완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사진 속 세준이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렇다면 그 문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면서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아내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변명한 것에 불과했을까? 나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문장은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닌 그저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미미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며느리 조혜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 번도 저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없었다. 늘 나를 대할 때면 예의를 갖추려 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과 경직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저 새댁이라 낯을 가리는구나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낯가림이 아니라 내 대한 그녀의 솔직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불편해하고 싫어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결혼 전부터 좋은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결혼 후에는 아들 잘 부탁한다고 수시로 연락했다. 주말에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명절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다. 나는 그것이 며느리에게 베푸는 사랑이자 배려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웃음을 보며 나는 내가 저질렀을지도 모를 무수한 잘못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나는 이제서야 직면하게 된 것이다. 조혜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밤새도록 들여다보며 나는 잊고 지냈던 수많은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결혼식 날부터 시작된 우리 사이의 어색함. 아니, 어쩌면 그건 어색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던 미묘한 경계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세준이가 조혜를 처음 내게 인사시켰을 때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예쁘장하고 야무진 인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 아이가 과연 우리 세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었다. 나 역시 결혼 생활을 해봤기에 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며느리가 될 조혜에게 나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 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나의 간섭은 시작되었다. 신혼집 가구는 어떤 것이 좋은지, 혼수는 얼마나 해가야 하는지, 하다못해 결혼식에 입을 한복 색깔까지도 나는 내 의견을 내세웠다. 조혜는 그럴 때마다 늘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어머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새댁의 부끄러움이라고 오해했다. 결혼 후에도 나의 간섭은 계속되었다. 신혼집에 자주 찾아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넣고 먼지가 쌓인 곳을 닦아주었다. 젊은 애들이 살림을 해봤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그런 나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꼈다. 며느리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혜에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쉬세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뜻을 나는 끝내 읽어내지 못했다. 가장 큰 갈등은 아이 문제였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나는 조바심을 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지. 그래야 세준이가 어깨에 힘주고 살지. 나는 은근히 조혜에게 압력을 가했다. 조혜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그때 이미 몇 번의 유산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내게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나는 그녀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늘 세준이를 통해 조혜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준아, 내 아내한테 아이 좀 빨리 갖자고 해봐. 엄마도 손주 보고 싶다. 세준아, 조혜한테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오라고 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세준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저 아들이 엄마 마음을 몰라주네 하고 서운해할 뿐이었다. 나는 내 행동들이 모두 세준이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들을 챙겨주겠는가? 내가 아니면 누가 저 낯선 여자로부터 우리 아들을 지켜주겠는가? 나는 그렇게 나만의 세계에 갇혀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며칠 전 세준이의 생일날 나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조혜는 나에게 미움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참아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나를 그들의 행복한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에 앉아 내 인생의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듯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내가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나의 모든 간섭과 집착, 그것들은 그들에게는 족쇄였고 굴레였으며 마침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며칠 전 세준이의 생일날 나는 그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잔인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전조는 있었다. 작년 세준이의 생일이 바로 그랬다. 나는 그때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아파서 마치 썩어가는 상처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고통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작년 세준이의 생일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그 전날 저녁부터 들뜬 마음으로 미역국에 넣을 소고기를 볶고
세준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본 도시락에 담고 세준이네 집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서프라이즈로 깜짝 놀래켜 주고 싶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반가워할 세준이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며느리 조혜였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다. 그제야 나는 집 안쪽을 보았다. 거실에는 세준이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숙취에 시달리는 듯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밤새도록 마신 듯한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아들의 생일날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들고 온 그 시각.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있었다니. 나는 배신감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상황이 견딜 수 없이 창피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세준이 생일이라서 엄마가 미역국 좀 끓여왔지. 많이 먹어. 그때 안쪽 방에서 세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다. 나를 발견한 세준이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애초에 나를 초대할 생각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밤을 방해하는 불청객이었던 것이다. 수치심과 분노,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며느리 조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다. 아니, 생일인데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술만 마시는 거야. 밥은 챙겨 먹어야지. 이건 애들 생일 파티도 아니고 머니 다 컸는데 철 좀 들어라. 좀. 나는 내 말이 얼마나 며느리의 자존심을 짓밟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그저 나를 향한 그들의 무관심과 무례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조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세준이는 내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 엄마,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 왜 괜히 일을 만들어? 세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결국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졌다. 그날 이후 조혜는 내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었다. 세준이 역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더 불편해졌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철이 없고 아들이 불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휴대폰 화면에 뜬 그 잔인한 문자를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작년에 그 사건이 며느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결국 우리 관계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에 침범했고 그들의 행복을 멋대로 평가했으며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며느리가 나를 초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잘못에 대한 그녀의 침묵의 복수였다. 나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출근을 하고 꽃을 다듬고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내 영혼은 텅 비어버린 듯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아들의 행복이 나를 배제한 채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이유였던 아들마저 나를 멀리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가?
불현듯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친구. 수연. 수연은 나와 같은 동네에 살며 내가 운영하는 꽃집의 단골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남편이 죽고 아들이 결혼한 후 나의 외로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은 그녀가 유일했다. 수연은 나와 달리 아들 셋을 키우고 며느리 셋을 둔 대가족의 맏며느리였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나와는 달리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나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나야. 너 혹시? 오늘 시간 되니? 내 목소리는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수연은 나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정수가, 무슨 일 있어? 내가 지금 갈게.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연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과 갓 구운 빵이 들려 있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수연은 나의 부석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다. 수연은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녀의 온기가 나의 차가운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나는 한참을 흐느낀 후에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며칠 전 아들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부터 작년 세준이 생일날 내가 저질렀던 실수까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수연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 흔한 조언이나 위로의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그저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탈진한 듯 소파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수연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나에게 건넸다. 마셔. 조금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의 따스함이 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나는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다시금 울음보를 터뜨렸다. 수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는 그냥 우리 아들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만 바랐는데 나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수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정수가, 네가 아들을 사랑했다는 건 알아. 네 마음이 어떤지도 이해하고 하지만 사랑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 수연은 며느리 셋을 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처음엔 너랑 똑같았어.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한다고. 살림이 서툴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들이 나를 피한다는 걸 느꼈지.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어. 나는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며느리들에게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고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건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어. 내 사랑이 그들에겐 버거운 짐이었던 거지. 수연의 이야기는 마치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눈물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나는 그냥 놔뒀어.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밥 먹고 싶다고 연락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용히 도와줬어.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더라. 지금은 오히려 내가 며느리들에게 의지하고 살아. 수연은 나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였다. 정수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어쩌면 네 아들과 며느리가 너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 이제는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찾아야 할 때라고. 그 아이들도 어른이 되었으니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거라고. 나는 수연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자존심과 그동안 쌓아온 세월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아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어왔던 나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침묵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수연과의 대화 이후 나는 며칠을 더 고민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문자가 억울했지만 수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 나는 내가 베푼 사랑이 사실은 그들에게 족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나는 직접 그들에게 듣고 싶었다. 그날 오후 나는 며칠 전 아들에게 받은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아들의 망설임, 그의 미안함,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겪는 그의 고통. 나는 그 문장 속에서 아들의 진심을 읽고 싶었다.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싶었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세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신호음만 계속 울리다 끊겼다. 나는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3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세준아, 엄마가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잠깐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잠시의 정적 끝에 세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와, 그의 대답은 허락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 감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꽃집을 일찍 닫고 나는 곧바로 세준이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이번 만남이 우리 모자 관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준이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세준이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며느리 조혜가 보였다. 그녀는 주방 쪽에서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텅 빈 소파와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세준이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은 그 맞은편에 있는 1인용 의자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세준아, 그날 그 문자 무슨 뜻이야?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궁금했던 질문부터 꺼냈다. 세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엄마, 아내가 엄마가 오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았어. 지난 생일 때 일도 있었고 그동안 엄마가 저희한테 해온 말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어. 하지만 나도 엄마를 완전히 내치고 싶지는 않았어. 엄마가 서운해할 것도 알고. 그래서 그냥 내가 중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세준이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말끝은 흐려졌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며느리 조혜의 존재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침묵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존중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왜? 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혜에게 말을 걸었다. 조혜야,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조혜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머님, 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어머님의 사랑이 숨 막혔어요. 어머님이 베푸는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라도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조혜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사랑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나는 마침내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된 것이다. 세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가정으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조혜의 단호한 말은 내 심장에 깊은 구멍을 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조혜의 눈빛은 내가 감히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깨달을 뿐이었다. 어머님, 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조혜의 그 말이 계속해서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얼마나 숨막히는 존재였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세준이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니, 쳐다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오랜 시간 갈등했던 그의 고통이 이제 침묵 속에서 내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조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준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듣는 것은 나에게 더 큰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없었다. 그들은 나를 배웅하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세준이와 조혜는 여전히 거실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그저 무력함과 체념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이미 나를 놓아준 후였다. 나는 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모자 관계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 나는 누구였던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던 나는 결국 아들을 잃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걷고 있었다. 익숙했던 거리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안에서는 끝없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존재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이 나를 덮쳐왔다. 그때는 그래도 나에게 세준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없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들이 나를 버렸고 며느리는 나를 거부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앨범을 꺼내 세준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갓난아기 때의 세준이,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재롱을 부리던 세준이, 그리고 교복을 입고 졸업식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세준이, 나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다. 나는 세준이를 키우기 위해 내 청춘을 바쳤고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나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어린 세준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가 잘못했구나. 너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구나.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줬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이었고 소유욕이었으며 그들만의 삶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이기심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잃었고 며느리도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잃어버렸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텅 빈 집에서. 나는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날의 비극적인 만남에 고정되어 버렸다.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휴대폰은 켜두었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없었다. 세준이와 조혜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나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내 인생을 되짚어 보았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다.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나는 세준이에게 더욱 집착했다. 내가 쏟아부은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움과 불안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집착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세준이를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고, 그를 통해 나의 외로움을 극복하려 했다. 나는 세준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삶에 자꾸만 개입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나는 그들의 공간을 침범하고 그들의 방식을 무시했다. 나는 내가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라이벌로 여겼던 것이다. 수연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사랑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 나는 내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숨막히는 족쇄였고 아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임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세준이의 슬픈 눈빛과 조혜의 차가운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내가 한 말들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나를 쫓아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왜 그때 며느리의 눈물을 모른 척했을까? 왜 아들의 어두워지는 표정을 외면했을까? 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억지로 밀어붙였을까? 내가 줬던 사랑은 모두 틀렸다. 나는 세준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했다. 그를 나의 소유물로 여겼고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행복을 질투했고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방해했다. 나는 스스로 자초한 이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며칠 동안의 고통스러운 성찰 끝에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세준이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사과마저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터였다. 침묵하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큰 사과였다. 나는 조용히 옷장을 정리했다. 세준이가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손으로 직접 골라준 옷이었다. 이제 이 옷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옷을 쓰다듬는 내 손길은 떨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만 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과 집착을 모두 버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들을 잃었고 이제는 그 아들에 대한 나의 기억마저도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다. 며칠이 더 흘렀다. 내 삶은 텅 비어 있었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 하에는 어김없이 떠올랐고 꽃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했다. 나는 다시 꽃집 문을 열었다. 손님들에게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내 마음속의 슬픔은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준이네 소식을 엿보지 않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확인하려는 고통스러운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에는 내가 없어야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오늘 오후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낯선 풍경을 마주했다. 아파트 화단에 심어놓은 장미나무에 탐스러운 붉은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매일 이 길을 걸었지만 그동안 이 꽃을 보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아들에 대한 집착과 슬픔이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 붉은 장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내 삶의 마지막에 피어난 아름다움일까? 아니면 내가 놓쳐버린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에 대한 증거일까? 집에 돌아와서는 식탁에 앉았다. 밥을 지어 혼자 밥을 먹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외로워했다면, 이제는 그 슬픔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독을 견뎌내야 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는 앨범을 다시 꺼내 보았다. 이번에는 어린 세준이의 사진을 보며 울지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그래, 너는 참 예쁜 아이였지?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단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에 대한 나의 추억들을 고통이 아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넓은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를 잃었고, 그리고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잃었다. 나는 이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 상실감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을지도 모른다. 아들을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끝없는 고독 속에서 나는 나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희망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은 외롭고 험난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며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